비교 대상이 없는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한테 워낙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레오나르도 디 세르 피에르 다빈치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빈치 마을에서 온 레오나르도라고 설명이 됩니다. 유럽인들의 성이 이렇게 중세시대 이후에 생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동네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이 사람은 화가이자 조각가이며 발명가, 건축가, 해부학자, 지리학자, 음악가 이렇게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2007년 11월 네이처지에서는요.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인물 1위를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2위는 셰익스피어였고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6위였다. 그만큼 가장 창의적인 천재라고 아마도 유럽인들은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세계인들도 뭐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흔히 르네상스형 만능의 대표주자가 다빈치가 아닐까 싶고요.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용합형 인재였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빈치의 작품은 보통 회화인데요.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이 가장 유명하지만 이 사람이 남긴 건 12점에 불과하고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이 사람의 이름값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죠. 2017년 11월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 구세주라고 하는 회화 작품이 최고의 경매가를 찍었어요. 무려 4억 5천만 달러였는데요. 미술 경매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현재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박물관에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설에 의하면 이 그림을 4억 5천만 달러의 경매를 받아간 사람이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이 됩니다.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이 구세주라고 하는 작품은 왜 이렇게 비싸게 경매가 되었을까? 당연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의 이름값에서 왔겠죠. 또한 이 사람이 겨우 12점밖에 안 남았는데 대부분의 작품들이 박물관에 있고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가격에 나왔겠죠. 다빈치의 작품이 뭐더 이상 거래되지 않을 뭐 그럴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예술 작품의 가격은 창작자 이름값과 작품의 희귀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값이 높아서 그렇겠죠. 자, 다빈치란 사람은 빈치 마을에서 탄생을 합니다. 토스카나의 빈치 마을이고요. 피렌체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죠. 아버지 피에르 다빈치는 법률가들을 배출한 지주가문 출신이고요. 직업은 공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작성을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했는데요. 이 피에로와 신분이 상당히 낮았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신분 차이에 의해서 둘은 결혼하지 못했고요. 어머니는 재가를 해가지고 다른 남자랑 또 결혼을 하게 되고요. 아버지는 또 새로운 어머니를 들여가지고 다빈치는 이 계모 슬하에서 자라게 되는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일화가 있어요. 자, 아들이 평소 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소작농 한 사람이 방패를 들고 와서 여기다 그림을 좀 그려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줬더니 아들이 뭘 그렸냐면 용을 그렸다는 거죠. 드래곤을 그려가지고 놔뒀는데 그 용에서 뭔가 빛이 나오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용이 그려진 이 방패를 소장농한테 안 돌려주고 다른 거를 사가지고 소장농한테 주고 이 다빈치가 그린 이 방패는 지역의 귀족한테 비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서부터 다빈치는 천재적인 그림 실력을 이제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여기 레오나르도가 한 말이 있는데요. 당신이 창조해낸 동물을 이를테면 용 같은 동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싶다면 사냥개나 마스티프의 머리와 고양이의 눈과 호저의 귀와 그레이하운드 코와 사자의 이마와 늙은 수탉의 관전놀이와 거북의 목을 뒤섞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만큼 특별한 존재들을 그리는데 아주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 그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빈치의 출생이 워낙 좋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서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직업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공증이었는데 보통은 아버지의 직업 따르는 게 당시에 아들들의 일반적인 일이었는데요. 자, 부친이 속한 길드에서는 서자가 행정관리나 공증이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할 수 있는 직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직업을 잊지 못하고 그리고 교육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타고난 것 같은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니까 그림 실력이라도 연마하라고 아버지가 피렌체에 가가지고 화가이며 조각가였던 안드레아 베르키오의 공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르키오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피렌체에 상당히 많이 있었던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말하자면 공장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온갖 일들을 수주받아가지고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베르키오라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청동상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베르키오가 바르톨로메오 콜레오니 기념상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베르키오의 공방에서는요, 그림도 그리고 금속 공예도 하고 주물도 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이라는 건 다 받아가지고 납품을 하는 게 이런 공방의 일이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다양한 기술을 배웁니다. 여기서 공부할 시절에 베르키오가 이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작품을 의뢰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베르키오도 그림을 그리고 뭐 여러 제자들이 그렸겠죠. 근데 전하는 썰에 의하면 이 레오나르도는 이 그림의 천사 부분 여기를 이제 그렸다고 하죠. 근데 잘 들여다보면 이 천사의 옷 그림 붓터치하고 여기 그 세례자의 옷의 붓터치가 상당히 순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건 누가 그렸냐 봤더니 아 이거는 레오나르도가 그린 거다. 그렇게 이제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썰에 의하면 베르키오는 더 이상 회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실력을 이렇게 추켜 세우려고 뭐 썰이기도 하고 실제로 공방 사장이 뭐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르키오는 자기가 잘하는 주물 작업을 주로 하고 이 공방에서 이제 회화를 레오나르도가 집중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레오나르도는 수업을 끝내고 피렌체 화가조합에 등록해서 한 사람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한 20살쯤 되면 이제 화가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화가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조합에 등록을 해야지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받습니다. 먼저 그린 게 다빈치의 카네이션의 마돈나라고 하는 성모자상을 많이 그렸죠. 그리고 아르노강의 풍경이라고 하는 스케치도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술가란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주문자가 있고 주문자들이 선금을 줘야 돼요. 계약금 같은 걸 줘야 또 물감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감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게 해서 계약금 받고 또 중도금 받고 완성을 하면 완성된 잔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되죠. 아니면 월급여 형태로 받든지 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10년간 이제 피렌체에서 일을 했고요. 이때 남긴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수테고지라고 하는 거죠. 1470년대 중반에 이렇게 그렸다고 하는 거고요. 피렌체 산 바르톨로메 올리베트 교회 재단화로 그려진 것이죠. 자, 재단화는 항상 중앙 재단의 뒤편에 병풍처럼 그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의 특징은요, 오른쪽에서 이 방향으로 봐야만 이렇게 원근법이 잘 보여지는 이런 그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근법은 이 시대부터 벌써 몇십 년 전에 브루넬스키와 마사초에 의해서 구현이 됐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대의 원근법은 다 일반적인 그림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원근법을 그리는데 이 그림이 어디에 설치될 것이냐에 따라서 원근법의 방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위에 이 건축물의 벽돌의 방향을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실점이 되도록 돼 있죠. 이쪽의 그림들은 원근법이 잘 안 보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이 원근법이 잘 보이니까 아마도 이 오른쪽에서 그림 보도록 그려졌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피치 미술관에 가시면요. 왼쪽 코너에 이 그림이 있어요. 왼쪽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중앙이나 오른쪽에서 이 그림을 보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다빈치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설이 붙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동성애자였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4살 때 피렌체에서 자코모 살타렐리라고 하는 17세 남창과 관계를 맺는 4명 중 하나라는 투서가 시청으로 날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청에서 잡아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동성애적 경향이 상당히 있었어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여자 애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동성애였을 것이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그림에서도 동성애자적인 어떤 인식이 좀 풍겨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의 동성애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동성애와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나이든 장년의 남자가 10대 후반의 젊은 남자와 관계를 하는 거. 이거에 이제 동성애인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동성 간의 어떤 결합?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아주 젊어서 10대 후반 청년 시절에 아주 인물이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피렌체에서도 아주 잘생긴 남자로 유명했기 때문에 아마 어릴 때에도 자기 동성 애인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또 젊은 남자를 애인으로 삼는 이런 문화의 어떤 흐름? 이 있었는데 이 당시는 상당히 엄격한 이 카톨릭 시대니까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쓸 수는 없는 거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동성애적 기질은 충분히 있었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여기 그 세례자 요한이란 그림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분명히 남성인데 그림만 보면 여성적 느낌이 좀 풍겨지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여기 살라이라고 하는 제자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살라이가 그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다빈치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이 모습도 보면 남자인데 여자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을 좀 갖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동성애였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물은 없지만 그렇게 추정이 된다고 하는 거죠. 피렌체에서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밀라노로 가게 됩니다. 밀라노의 대공이었던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다빈치한테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포르차가의 선조인 프란체스코의 기마상 제작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키려고 다빈치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시기에 앙불의 성모와 최후 만찬을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빈치가 창조했다고 하는 특유의 화법인 스푸마토가 첫 선을 보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모나리자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때 레오나르도가 루도비코 대공한테 보낸 이력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빛나는 존재신 각하라고 하면서 쭉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12개의 문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쭉 보시면 매우 가볍고 튼튼한 기구 제작 계획을 하고요. 돌멩이를 우박처럼 쏟아낼 포 제작 계획, 안전한 차량을 만들 수도 있고요. 공공이나 개인이 필요한 건축물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건 기구 제작, 뭐 포도 만들어내고 안전한 차량도 만들 수 있고 건축물도 만들 수 있다. 맨 마지막에 대리석이나 청동을 조각할 수 있고 그림도 가능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건 오히려 이런 제작 쪽에 있었고 그림은 그냥 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빈치가 밀라노에 가서도 그런 역할을 주로 해요. 그러니까 스포르차 대공의 궁전에서 온갖 그 기구 제작이나 무슨 축제 행사에 들어가는 여러 시설물들, 장치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남겨진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림도 그릴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림도 그리죠. 그래서 대공이 아마 이제 원했겠죠. 스포르차 대공의 애인 체칠리아 갈레란이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흰 족제비를 아는 여인 이런 회화 작품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유명한 그림이 등장을 하는데요. 암굴의 성모입니다. 이 그림은 독특하게도 두 박물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버전에 두 개가 있는데요. 물론 조금씩은 다르지만 하나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 또 하나는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어떤 프린트를 할 수가 없는 시대니까 주문이 여러 군데서 올 경우에는 이거를 똑같은 버전으로 여러 개 만들어서 납품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오나르도도 같은 주제의 그림을 두 개를 그려서 납품을 하게 됐고 이 그림들이 흘러 가지고 루브르 박물관과 내셔널 갤러리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성모가 입은 옷 색깔이 좀 차이가 나고 또 여기 손 모양이 좀 다르죠. 여기는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여기 있는 아이가 세르자 요한인데, 세르자 요한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피렌체를 상징한다. 여기는 밀라노에서 제작한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썰이 있고요. 또 이 밀라노에 있으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고의 작품을 남기죠.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기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체 수도원인데요. 이 수도원의 이 왼쪽에 식당이 있어요. 이런 수도원이나 성당에 있는 식당에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 게 당시의 관행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식당 벽에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무엇을 그릴 것이냐? 식당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최후의 만찬인 거죠. 그래서 여러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이 가장 유명하죠. 물론 이렇게 그 발밑에 훼손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홍수도 자주 나고 물에 잠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훼손도 많이 됐지만 여기에 그 수도원 식당으로 출입하려고 하는 쪽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그림이 훼손된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쪽문을 여기 문이에요. 이게 쪽문. 뭐 지금은 폐쇄시켰겠지만 쪽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예수의 발, 여러 제자의 발이 있었는데 발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작품이 있죠. 이 그림을 보려고 해도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해야만 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간 한 20분밖에 안 주어지고요. 사진도 절대 못 찍게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훼손이 좀 많이 됐어요. 지금도 눈에 보이는 건 복원을 많이 한 겁니다. 이미 다빈치 시대에 이 그림을 그리자마자 이 그림이 훼손이 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훼손이 됐고 방치되는 데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이런 색깔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 피렌체로 또 돌아와 작품 주문을 이제 받았는데요. 1504년경에 피렌체가 메디치가 물러나고 공화국이 되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 공화국의 지도자였던 소데리니가 53세 다빈치와 30세 미켈란젤로에게 벽면 작품을 의뢰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한쪽은 레오나르도한테 시키고 또 한쪽은 미켈란젤로한테 시킨 거죠. 동시대에 두 예술가한테 벽면 장식을 이제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천재가 실력을 겨루는 미술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극적인 순간이 탄생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천재가 동시에 같은 공간 안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아주 대단한 사건인 거죠. 만약에 이 그림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요. 또 완성을 시키지 못했어요. 다빈치는 앙기아리 전투라고 하는 사건을 잡아가지고 다빈치만의 특유의 필체로 이렇게 스케치 정도까지 밑그림까지 이렇게 그렸고요. 이것은 나중에 루벤스가 모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아있게 된 거고요. 또 미켈란젤로는 카시나 전투라고 하는 장면을 그렸는데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 병사들이 황급하게 목욕하다가 황급하게 옷을 입는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두 대가의 어떤 예술 작품 경향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여기 말의 근육이나 또 여기 미켈란젤로는 사람의 근육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를 이제 두 작품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흔치 않은 기회였는데 실제로 이 그림들은 남아있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은 프랑스에서 하게 됩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늘 주문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평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문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피렌체에 있다가 밀라노에 갔다가 베네치아에도 갔다가 로마에도 갔다가 여러 군데 가서 주문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죠. 그러던 가운데서 그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가 프랑스로 와라라고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는 이런 예술에 아주 불모지죠. 상당히 미개한 땅이었습니다. 여태까지도 이 프랑스에서는 궁정에서도 손으로 밥을 먹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궁정에 최초로 포크가 들어간 건 메디치 가문의 여인이 그쪽에 시집을 가가지고 16세기 중반에 가서야 궁정에서 포크로 식사했던 그 정도로 비난했던 이제 땅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술은 별로 없었겠죠. 그런 곳에
이제 프랑스와 1세가 뭔가 궁정이라도 뭔가 다르게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초청해서 뭔가 좀 바꿔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1516년 여름에 대자 프란체스코 멜치와 함께 프랑스로 갑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와 1세는 앙부아주에서 가까운 클로 루이스의 저택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0년 정도 작품 활동을 했었고요. 레오나르도가 프랑스로 건너갈 때 세 점의 회화 작품을 가지고 갔어요. 그때 모나리자, 성 안나와 성모자, 세례자 요한 이 세 작품을 가져간 거죠. 이게 성 안나와 성모자인데요. 맨 뒤에 있는 여인이 성 안나예요.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회화 작품에서 별로 다루지 않는 이런 주인공인데요. 레오나르도는 이걸 다뤄가지고 성 안나와 성모와 성자를 이렇게 한 그림 속에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프랑스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 그림들이 오늘날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할 수 있게 된 거죠. 미술가 열전을 쓴 바사리라는 사람이 있죠. 16세기 중반 이후에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여러 미술가들의 어떤 인생과 예술에 대해서 다뤘던 책이 미술가 열전인데요. 그 바사리는 레오나르도가 프랑스와 1세 왕의 품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예술가가 왕한테 대우를 받았다 해서 왕의 품에서 죽었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또 프랑스와 1세는 당시에 현장에 없었다는 거죠. 바사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만큼 좀 추앙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이제 싶고요. 죽은 다음에 플로랑텐 교회에 묻혔는데 이 교회에 묘지가 있었는데 그게 프랑스 혁명 와중에 이 교회 건물이 해체됐어요.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묘지가 있긴 한데 위에는 없는 거죠. 그냥 가짜 묘인 거죠. 사라졌기 때문에.